달아 높이굼 도다샤 어기야 머리굼 빛이 오시라 우리 성왕 왕생하시어 부여마루 밝히옵네 어기야 어강돌이 다롱디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포럼 제8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무용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윤아의 백제 연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 무용가이신 이윤아 선생님으로부터 백제 연무가 무엇인지 또를 아울러서 또 무용계의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이야기들 두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소개드린 이윤아 선생님으로부터 발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춤을 가르치고 무대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백제연 무용단 예술감독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백제 연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제 연무는요, 제가 직접 안무하고 연출한 한국무용 창작 작품입니다. 이 백제 연무의 연자는 그리워할 연, 사모할 연자를 써서 그야말로 백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무를 하였습니다.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영광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부여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간절함을 담은 창작 무용입니다. 백제 연무는 총 4개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작품은 봉황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방울잔춤, 세 번째는 살풀이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불놀이 춤입니다. 봉황춤은 제가 백제 금동 대향로를 모티브로 해서 승무를 재구성한 춤입니다. 방울잔춤은 백제 토기를 재현한 춤인데요. 제가 정읍사 노래를 직접 부르고 정읍사 가사에 제가 노랫말을 더하고 음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살풀이춤은 살, 그러니까 나쁜 액을 뜻하거든요. 그 나쁜 액을 풀어내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북놀이춤은 북을 울리면서 태평을 축원하고 나라와 우리 세상의 그 안녕과 걱정 없이 잘 사는 그런 평안함을 기원한 춤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백제 연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제 연무는 정읍사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달아 높이굼 도다샤 어기야 머리굼 빛이 오시라 우리 성왕 왕생하시어 부여마루 밝히옵네 어기야 어강들이 아흐 다롱디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백제의 수도의 변천사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수도인 사비, 지금의 부여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이 사비는 백제가 패망한 나라로 이렇게 간주되고 인식되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속에서
이 사비 천도를 했던 성왕의 비참한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왕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부여에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의 기운이 다시 영원히 함께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그리움과 사모하는 간절한 애달픈 마음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 바로 백제연무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는 제가 정읍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궁중무용, 민속무용, 또 의식무용, 가면무용, 창작무용. 그 외에도 있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궁중무용은 창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춤의 내용을 먼저 노래로 시작을 하고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춤을 추고 난 후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중무용의 형식인 창사를 먼저 부르고 그 이후에 백제연무를 추었습니다. 이 정읍사는 다 아시겠지만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시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지요. 현존하는 백제의 유일한 시가입니다. 그 내용은 행상을 나간 남편의 밤길을 염려하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가사이지요. 작자 미상의 국문가요로 추정이 되고요. 악화개범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봉황춤을 수제천이라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수제천은 궁중의 중요한 그 연례와 무용에 연주하던 곡으로 국가의 태평과 민족의 번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제천을 25현 가야금 곡으로 편곡을 하였습니다. 김영철 작곡가에게 의뢰를 하여서 말씀을 드렸듯이 승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창작을 한 것입니다. 봉황춤에서는 우리 백제 금동대학로의 유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대학로는 부여 능산림에서 나온 백제 때의 향로입니다. 이 금동대학로의 그 윗부분에 보면 봉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한 62cm 정도의 높이에 실물은 더 큽니다. 이 복제품의 뚜껑을 이용해서 제가 머리관, 장식을 소품으로 만들어서 춤을 추었는데요. 이 금동대학로의 윗부분에 뚜껑에 보면 이 봉황이 있어요. 이 새를 보고 봉황이라고도 하고 또는 백제의 시조인 천계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봉황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봉황의 날개짓을 승무의 장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승무의 장삼은 소매가 넓고 긴 승려의 웃옷입니다. 그 웃옷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제가 제작을 해서 이 옷으로 봉황이 날아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춤은 방울잔 춤인데요. 방울잔은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납니다. 이 방울잔에 술이나 물이 채워지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저 아직 여기다가 술을 따라 마셔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방울잔의 이 방울 소리를 이용해서 제가 양손에 방울잔을 들고 춤을 추는데요. 이 방울잔은 백제 시대의 토기를 재현한 신승복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잔을 우리 국악에 타령장단이라고 있어요. 국거리, 연불, 잦은몰이 이런 장단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타령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췄습니다. 제가 이 방울잔을 이렇게
들고 춤을 추면서 방울자는 술 문화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 문화가 우리의 역사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텐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 단군 신화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이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친 후에 가을에 해곡식이 나면 술과 떡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대 사회에 보면 부여의 영고와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이런 제천 의식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행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한 해의 수확을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서로가 복을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하고 또 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우리의 민족성이 담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민족성을 이 방울잔 춤에 담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살풀이 춤입니다. 살풀이 춤은 우리의 얼과 한, 흥에 담겨진 아리랑 선율에 맞춰서 제가 살풀이 춤을 추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살이라는 것은 액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춤의 본성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 내면, 마음은 어르고 달래고 풀어내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살풀이 춤을 백제연무에서 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춤은 풀어내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엉킨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담아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그 응어리가 져 있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얽혀있는 이 응어리, 이러한 것들을 풀어내는 마음을 담은 춤이 저는 살풀이 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은하와 함께하는 백제연무 이야기이다 보니 저의 어렸을 때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자기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살풀이 춤도 명주 수건을 들고 춤을 추는데 명주 수건을 들고 뿌리고 날리고 던지고 이렇게 어르고 그러면서 마음을 표현을 하고요. 느낌이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하고 풀어내기도 하지만 또 이 수건을 들지 않고 또 춤을 추기도 해요. 그것을 맨손 살풀이 또는 민 살풀이 춤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백제연무에서 수건을 들고 추는 살풀이 춤과 수건을 들지 않고 추는 살풀이 춤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백제문화단지에서 추어진 백제연무는 살풀이 수건을 들고 추는 살풀이 춤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살풀이 그 수건을 들지 않고 맨손으로 추는 살풀이 춤입니다.
이 백제의 한, 성왕의 한, 위덕왕의 슬픔을 제가 이 살풀이 춤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끝에 제가 백제의 한, 성왕의 한, 백제의 한은 패망한 나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성왕의 한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끝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백제의 연무, 네 번째 작품을 말씀드리자면 북놀이 춤입니다. 북놀이 춤은 진도 북놀이라고 전남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진도 북놀이 이 작품을 제가 정읍사의 노랫말을 재구성해서 북을 두드리면서 축원하는 북춤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북춤을 추면서 이 북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백제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북의 기원은 인류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고 그 고대 사회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부여의 영고라는 제천 의식을 보면 이 영이 맞이할 영이에요. 그리고 고는 두드릴 고, 북 고자인데 북을 두드리면서 천신을 맞이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북을 맞이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천신을 맞이하는 맞이굿이라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듭니다. 부여의 영고라는 제천 의식은 이때 이런 제천 의식을 하면서 그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경축일을 맞이하면 이렇게 사면하는 제도처럼 부여의 영고에서도 이런 고대사의 제천 의식에도 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성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사비로 옮긴 왕이지요. 백제의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하였습니다. 백제의 건국 신화와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대 사회 그 부여와의 그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작품을 가지고 백제연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 무용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책에서 읽었는데 춤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연상이 되는군요. 뭐 사전적으로는 신체를 통해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을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이 백제연무에 담았습니다. 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로 있는데요. 제가 이 첫 번째 봉황춤에서 승무를 재구성해서 승무의 장삼을 봉황의 날개짓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승무를 종교적으로 많이 일반인들이 해석을 해요. 불교 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복식은
불교적인 복식이에요. 승려들의 복식이죠. 가사를 두르고 또 이 장삼을 입고 고가를 쓰고 하지만 이 승무는 민속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무용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가면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백제연무는 당연히 창작무용이고요. 그리고 승무는 민속무용에 속합니다. 승무의 유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승무를 그야말로 춤, 승려들이 추는 춤이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불교 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은 아니고요. 단지 복식이 그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민속춤이고요. 그래서 이 승무는 민속무용 유래설로 황진이 다들 아시잖아요. 황진이니까 지족선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장삼을 입고 곡갈과 붉은 가사를 두르고 이렇게 요염한 자태로 춤을 추었다라는 황진이 초연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좌중이 평소에 스승이 하던 이런 기거범절, 이런 독경설법 이런 모습을 희롱하는 조로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춘 것이 승무가 되었다라는 이제 동자 기무설도 있고요. 구운몽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구운몽에서 그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가 탑발 수도에 나섰다가 계속 8선녀를, 8선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색에 현혹되고 번민하고 그 안에서 또 참을 깨닫고 이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무용화되었다라는 구운몽 인용설도 있고요. 파괴로 환속을 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이제 번민하는 모습을 무용화했다는 파괴승 번뇌 표현설도 있고요. 가면극 중에서 탈춤 에 보면 노장춤이라고 있어요. 그 각 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장춤이 승무의 원초적 기원이 되었다는 노장춤 유래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설이 가장 가까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승무는 민속무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승무의 유래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속무용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처용무가 있잖아요. 네네. 처용무 궁중무용에 해당돼요. 네네. 궁중무용 중에서도 당학정제와 향학정제로 이렇게 나뉘어요. 향학정제는 이제 우리 고유의 정제이고 민속무용은 뭐 부채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살풀이춤 또는 장고춤, 소고춤, 아까 말씀드렸던 살풀이춤, 승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또 우리 한국무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민속무용 말씀드렸죠.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말씀드렸어요. 가면무용이 그 처용무가 처용 그 탈을 쓰고 하잖아요. 궁중무용이지만 또 가면무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면무용은 탈춤이에요. 탈춤이 우리 이 나라의 그 산대놀이라는 게 있어요. 산대 가면 잘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송파산대놀이도 있고 양주 별산대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다 그 탈춤 안에 그 12과장 중에 들어가 있어. 어떤 거는 5과장인 경우도 있고 그 안에 사자춤 또는 뭐 노장춤 아까 말씀드렸던 노장춤 승무의 유래설에서 뭐 노장춤이 또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면무용은 이제 탈춤을 말하는데요. 송파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뭐 산대가면극 이런 것들이 가면무용인데 산대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의 산대의 의미는 임시 무대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갖춘 서양의 그런 프리시니엄 무대가 아니라 우리는 들판이라든지 넓은 그런 뭐 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임시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춤을 추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산대 놀이고 그 무대를 산대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게 작아서 잘 금동대학로의 뚜껑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산을 복례산이라고도 하고 이게 또 산대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맨 윗부분에 오악사가 있어요. 이 오악사를 신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도교적인 관점에서 신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5 그 악사가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고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금동대학로의 이 뚜껑이 산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도 이제 합니다. 이 금동대학로의 이 뚜껑을 제가 머리 장식으로 사용을 제가 최초로 했어요. 앞으로 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자. 네, 제가 먼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 제가 먼저 백제 연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의식무용은 불교의 그 제의식이나 우리 그 문묘, 종묘, 제례학이 있잖아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가 종묘 제례학이에요. 그 안에 일모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묘, 종묘 제사에 추는 춤을 의식무용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그 의식무용이 식당 작법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작법. 식당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냥 작법이라고 해서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목어, 타주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민속무용의 승무도 북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의식무용에서 이 법고가 이렇게 승무에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의식무용까지 살펴봤고요. 한국무용의 창작무용은 이제 제가 만든 이 백제 연무처럼 전통무용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춤에서 이 전통에 기반을 두고 제가 이제 창작을 한 건데요. 전통무용에서 말하자면 이제 소재를 찾은 거죠. 저처럼 그러한 춤을 창작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0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평문화, 부채춤 또는 한량무 많이 아시잖아요. 그 남성이 도포를 자락을 날리면서 이렇게 학처럼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런 춤들도 사실은 그 시대에는 창작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 전통무용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요. 제가 이 백제 연무를 만들면서 참 고심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제의 역사 또는 또 백제의 유물 이러한 것들을 고증이 될 만한 이렇게 현존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백제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백제하면 백제춤이 있어요. 백제를 대표하는 춤. 미마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미마지 사실 백제 시대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백제 시대의 승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마지가 그 당시 중국의 오나라에 유학을 가서 기악무를 배워와요. 그래서 그 기악무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귀화를 해서 일본에서 가르치고 전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추워졌던 그 가면이 있다고 전하거든요. 이 미마지 춤이 백제 시대의 춤이고 가장 먼저 한류가 이루어진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미마지가 기악무를 전파를 하고 또 이 기악무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3대 가면극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삼국시대의 무용까지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까지 들어가자면 너무 또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백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게 역사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역사가 승자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백제나 뭐 고구려는 패자잖아요. 어쨌든 삼국 전쟁에서 통일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신라 시대가 또 오래 그렇게 지속이 됐기 네. 때문에 더욱 심하게 말살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알려지기를 역시 삼국 중에는 백제 문화가 가장 화려했고 또 가장 또 진화했었다라는 게 그건 이미 뭐 역사학자들이 이미 고증이 많이 된 거니까요.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커다랗게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백제가 역사 속에서 패자였기 때문에 그막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윤아 선생께서 백제 연무라는 또 창작무용을 개척하고 하신 거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또 유네스코 지금 그 문화재로도 등재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제 기억에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백제 문화 탐방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백제 문화에 관심이 없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 문화 그 여행단을 꾸려가지고 오더라고요. 와서 유적지로 찾아다니고 유적지에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뭔가 제가 좀 부끄러운 걸 느꼈어요. 정작 우리는 백제 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다가 백제를 봐야 되겠다 해서 관광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뭐 늦지 않았죠. 우리가 좀 백제 문화를 다시 뭐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한 좀 찾아내서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그걸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윤아 선생께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윤아 선생 저 신문에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 이 무용이 건강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하셨던데 무용을 하니까 안 네,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춤으로 제 지병을 고쳤습니다. 백제의 고유한 거기서 온 춤이 아니었고 아까 성왕의 비극을 테마로 한 작품이다. 창작한 작품이다. 일단은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왜 백제 연무를 창작을 했는지 여쭈시는 거죠. 네. 네. 우선 제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부여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백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제 마음을 뺏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문화는 한이 많은 문화이지만 그 한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풀어내는, 승화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거기에 우리 춤에 미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의 한을 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한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금동대학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렸고, 성황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 혹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황이라는 게 의자왕을 말씀하시는 성왕. 성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임금은 의자왕이지만 성왕이 사비천도를 한 왕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부흥했던, 그런데 가장 비극적으로 그것도 신라의 그 병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과 이 금동대학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 금동대학로를 모티브로 해서, 이 봉황을 모티브로 해서 또 승무를 재구성해서 봉황춤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백제의 역사 속에 성황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위덕 왕은 이제 성왕의 아들이에요. 성왕의 아들인데, 이 위덕 왕이 왕자 시절에 그 대신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공격을 하자라고 했어요. 한강 유역을 두고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신라가 백제와 이 나제 동맹을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신라가 말하자면 뒤통수를 친 거죠. 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이 위덕왕이 신라를 공격을 하자고 했고, 대신들은 그 만류를 했지만 아버지인 성왕은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관산성 전투가 유명한 역사 속의 전투인데요. 관산성 전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성왕이 아들과 함께 이 백제 군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전투장으로 가다가 매복해 있던 신라의 병사에 의해서 아주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덕 왕은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왕의 자리도 거부하고 승려가 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덕 왕이 되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성왕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능사라는 절을 창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1993년도에 이 백제 금동대학로가 그 능산리 고분 그 주변 절터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절이 바로 위덕왕이 지은 능사라는 절터인 거죠. 그리고 그 절터에서 이 금동대학로, 향로가 발견이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이 금동대학로를 성왕의 가슴 아픈 그런 애도를 하기 위한 향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제가 패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말 승자의 기록으로만 저희가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향로가 발견이 되면서부터 백제의 이 예술품이 이렇게 우수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해주는 이제 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백제 연무에 이 금동대학로도 알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사 속에서 성왕의 죽음을 함께 저도 위덕왕이 위로했던 것처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추고 싶었던 거죠.
있죠. 백제연무의 작품. 예, 뭐 질문이 조금 부족했는데도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해박한 역사 지식까지도 또 이렇게 나눠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뭐 무용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점에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죠.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편안하게 세미나나 포럼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글쎄, 무용은 뭐, 아까 제가 잠깐 네. 글 읽은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손쉬운 그런 표현 수단이 아니었을까. 뭐 옛날 우리 벽화에도 보면 무용하는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뭐 굉장히 저는 좀 춤도 잘 못 추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가치나 그 뜻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우리 저 무용 전문가이신 이윤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 문학 쪽에도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예, 이런 어떤 기회를 앞으로도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원거리 달려와서 이렇게 장소도 좀 어줍지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씩은 해 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윤택한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포럼 제8차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